이제 저가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장점은 아닙니다. 엔터테이너한테는 장점이 되는데 특히 정치인 그중에서도 책임있게 이렇게 정치하려는 소위 저 안 좋아하는 말인데 정치 지도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지도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한테는 말 잘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핸디캡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점을 제가 잘 알면서도 가끔씩은 그리고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느낌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이 약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대통령한테 표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등 돌린 사람 많다.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한 30% 정도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게 저는 무척 신기합니다. 제 주변에 거의 없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무지 잘하고 있다 이것도 한 1%, 2%. 네, 저는 그 1, 2%가 정말 역사를 볼 줄 아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제 자신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못하신 것이 있고 또 우리 당이 잘못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 정부에 큰 정치적 데미지를 남긴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대통령을 욕하면 억울하죠.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라고 말씀하셨다가 당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열린우리당이 이걸 못 해냈잖아요. 당이 못한 거거든요. 법을 바꾸는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뭐 4대 개혁입법이 되었든 뭐 몇 대 개혁입법이 되었든 입법과 관련된 모든 행위, 모든 책임은 다 열린우리당이 져야 되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없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 송태호 학생도 조금 더 오해하시는 게 옛날에 그 제왕적 대통령이 너무 익숙해 계세요. 보셨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했으면 좋겠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지 안 되잖아요. 선거구제 개편하는 것이 옳다. 내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기로 마음먹어도 안 되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는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지도자로서 의제를 던지고 이 의제를 해당 그 관련자인 국회나 시민사회나 등등에서 받아서 이것을 이제 합의해서 처리하고 절충하는 말을 하고 타협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야 네가 마음만 잘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비판은 먹히지 않는다. 최근 8.3일 부동산 대책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건 청와대에서 만든 거거든요. 물론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만든 대책입니다. 원래 12구 대책 2년 전에 할 때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죠. 그때도 보시면 주로 당이 책임자들이 많다. 검사법 같은 건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뭐 무슨 삼성 계열사의 그 5% 넘는 지분을 의결권을 행사하냐 마냐 강제 매각하냐 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상징적인 그런 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슨 국가 경제에 무슨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너무 좀 과장해서 안 보시면 좋겠고요. 누구도 야당이나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언론의 방해 때문에 국정이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안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들은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야당 탓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니까 저도 어떨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것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정치 문화의 일부인 이른바 맥시멀리즘, 최대주의라고 이제 임지현 교수가 말을 붙였는데, 하나, 둘, 셋, 넷, 100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 둘, 치어나가는데 99개까지는 서로 생각이 잘 맞았어요. 한 개가 터지니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너하고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결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100가지 쟁점 중에 중요한 10가지만 의견이 맞아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가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뭐 참여정부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데 이럴 수 있냐? 뭐 무슨 쌀협상 이럴 수 있냐? 뭐 비정규직법안 이럴 수 있냐? 이런 거 하면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처리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통령을 계속 지지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 대목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다른 대목에서는 괜찮으면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 말씀 안 드리죠. 이거 꼭 제가 대답 안 드려도 되는데 저도 마음에 지지만 않았어요. 제가 이라크 파병안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했던 표결인데요. 반대표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연장동의안 한 차례 했죠. 그것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내기 싫은데 이런 한미관계니 등등 북핵 국자회담이 등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전투지역에는 안 보내고 꼭꼭 숨겨놓고 그러니까 야 호떡이나 굽고 솜사탕이나 만드냐 찐빵이나 찍고 말이죠. 거기 대민 봉사활동 한다고 그 자유정부대 회원들이 호떡을 되게 잘 먹는다고 그러죠. 한심하죠? 깝깝하죠? 그 특전사 정예원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무슨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호떡 구워주고 찐빵 쪄주고 이거 근데 무지 잘한다고 미국도 배워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저기 왜 갔지? 석유 때문에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 엄청나게 후세인의 폭정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표를 이번 연장동의안이 오면 찬성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전일은 대통령이 하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폼 잡고 그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원래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내 체면에 안 깎이는 건 찬성해주고 내 체면에 좀 깎이는 건 어차피 가결될 거니까 반대하고 이것은 그닥 그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떳떳한 태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그 자체에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파병안을 냈고 또 연장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비 올 때는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왜 지지하냐고 대통령이 또 훌륭한 분이라서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약간 반어적인 대답인데요.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존경해요. 그렇지만 누가 말해도 대통령이 신이냐, 무오류냐,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들 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분인데 남들이 하도 못된 사람인 것처럼 난도질을 해야 되니까 저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라고 저로서는 받아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카운트플로어를 칠 때는 상대방은 역방향으로 세게 쳐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복싱 할 때도 안 해봤지만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편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게 되기 전에 멀리서 보고 그렇게 된 것이지 가까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정치 행위 그 자체를 멀리서 100m 밖에서 이렇게 볼 때 미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했던 것이지 그분이 취미가 마음에 든다든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결혼할 겁니까? 그게 잔인하다고 삼을 겁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그분이 취미가 뭐고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법이 어떠하며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왜 따지죠? 저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100m 미이면 그만입니다. 수천만 명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다 1m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100m에서 봐서 괜찮으면 괜찮은 정치인이고 100m에서 봐서 아니면 아닌 거지. 100m에서 봐서 아닌데 1m 거리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편집자. 그래서 찍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 국민이 다 1m로 가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거든요. 집권 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비주류고 동시에 이른바 정권 타도 투쟁 혹은 체제 변형 투쟁을 했던 민주화운동 세력 안에서도 비주류였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은 편견이 있죠. 이분에 대해서 독특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학교를 나온 분이라는 개성으로 봐줄 수 있는 것도 이런 학교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개표평도로 본다든가 그런 부당한 편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부당한 비주류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도
이 이상한 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한마디 거들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두는 것이고요.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분이 저를 배지를 한 번 더 달아주겠습니까? 아, 저한테 한재산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온통 욕하는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국민 평균적으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 좋아해야 되나요? 제가 뭐 한겨레 논설위원하고 같이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제가 신문사 논설위원 보고 제가 노 대통령 대하듯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정치하는 저보고 왜 자기들처럼 해달라고 요구해요?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비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뭐하러 열린우리당 당원합니까? 저는 못하는 것은 감춰주고 잘하는 것은 엄청 소문내려고 이 당의 당원입니다. 그게 조직은 당원들이 제가 정치 그만두고 다시 칼럼니스트로 돌아가면 저도 그분들처럼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의 당원인 이상은 저는 못난 점은 감춰주고 잘난 점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욕한다면 그런 사람 보고 저는 당신은 정당 당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많이 비아냥거리는데요. 그럼 노회찬 의원은 뭐 권영길 대표가 마음에 안 들 때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면박 줍니까? 자기들끼리 조용히 저녁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 왜 나오잖아요. 선거제도 개편 이게 이제 한쪽은 현실성이 없다. 안 되잖냐? 맞아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이라도 올바른 것이면 말해야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당장 없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면 말해놔야 돼요. 누군가가 말해야 그것이 누군가에 전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언젠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지도 않는 일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상처를 입으시는 것이 저도 매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처를 각오하고 말씀하신 것을 탓할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 그것은 매우 칭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것을 뻔히 알고 상처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계속 너빠네. 현실성은 그렇고 현실성은 사람들이 응하면 현실적이고 안 응하면 비현실적이죠. 열린우리 한나라당은 조금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찬성하죠. 그렇죠? 좀 더 찬성해주지. 지시하더라고요 이런 게.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뭐 찬성하는 의견이 별로 안 많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대통령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결론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안 것만 해도 소득이에요. 될 줄 알고 흥분했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좋냐? 되면 좋죠. 지역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 감정이 있고 지역주의가 있고 지역 구도가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정서적 태도를 폭넓게 납부하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이고 지역주의는 이 정서적 저 위에서 이론화되어 있는 신념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 등건론, 저항적 지역주의, 패권적 지역주의 이런 것들 다 이론적인 틀을 갖춘 이데올로기거든요. 이것은 지역 감정보다 훨씬 더 폭이 좁긴 하지만 강구합니다. 그 위에 제도로서의 지역 구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현행 선거구제. 그래서 지역 감정, 지역주의가 지역 구도 이것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감정이 격화되면 지역 구도도 격화되고요. 지역 감정이 완화되는 것을 때로는 지역 구도가 존재함으로써 계속 막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지역 감정은 없어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일부러 곡해하는 사람이죠. 선거구제 바꿔서 지역 감정 없애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 구도를 다 가져버리죠. 선거구제를 변경해서 지역주의를 없애자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제를 변경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은 지역구도밖에 없어요.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투쟁이 필요하고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교류와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각각 다른 처방이 필요한 다른 질병들이거든요. 지역구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독일식 제도를 시행한다면 영남 지역에서 우리 당이 총 70개 중에서 한 25개 내지 30개를 가졌다니까요. 의석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전국에 걸쳐가지고 지역구 당선자는 2명밖에 못 내줄지 모르지만 무려 4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 그 제도라는. 동일한 정치 지형, 동일한 유권자의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편한다고 지역구도 극복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심하다니까요.
다시 계산해봤어? 지난번 총선대로 해도 민주노동당이 무려 45건인데 이 제도로 바뀐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깨질 수 있고 열린우리당도 깨질 수 있고 깨져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열린우리당을 100년 가야 정당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제도만 바뀌는 갈라쳐야 되는 느슨한 선거연합 정도로 진정성이 없답니다. 저보고. 저는 열린우리당은 개혁 세력의 현행 선거구제 안에서의 최선의 응답이다. 최적의 응답입니다. 열린우리당 같은 거래 정당이. 그럼 우리가 독일식 제도나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이것은 최선의 응답이 아니에요.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최선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새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지형 안에서 온 선거 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된다 안 된다 따지는 자체가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독일식 제도 혹은 사모인제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를 보도하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정략의 산물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미디어의 보도를 보는 사람들이 지지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국민 지지가 80% 90% 되면 지금 정당들이 견뎌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상호와 연관되어서 이것이 현재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여야의 각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전쟁. 정치인들도 응해주지 않고 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디어도 전부 다 비난만 하고 있고 때문에 국민들도 다 외면하고 있는 전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전쟁을 할 책임이 있느냐 또는 할 권리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이 전쟁을 그만두시면 좋겠다는 의사를 건의드립니다. 여러분도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프레지던트 지옥선 K라고 보내면 또 비서진에서 다 검색해보고 좋은 거는 전해드려요. 저는 또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보내드리면 또뭐 대체로 보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건의합니다. 그만하시라고. 오는 일이긴 하되 되지도 않고 공격만 받고 대통령 상처만 입으니까 좀 이제 대통령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걸 지지자로서 보고 싶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되고 야 그게 되냐? 라든가 야 그거 된다고 뭐가 변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다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면요 대한민국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정도로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좀 열정됐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이 아닌데요. 뭐 선수대로 답변 드리죠. 별로 안 고독합니다. 이제 원내에서 저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좀 똑똑이요. 이제 문제예요 그게. 제가 제 이미지가 이제 똑똑한 데 싸가지 없다 이게 제 이미지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분들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사실이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미지가 장기간 뭐 고착되고 가면은 그게 컨텐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제가 가끔씩 피난민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남 이북에서 집하고 짠하고 가족들하고 다 놔두고 피난 와가지고 남한에서 살던 실향민 그분들 이호철 선생님 소설을 읽어보면 이 모든 현세의 삶이 전부 다 부평초 같은 삶이고 전부 다 꿈꾸는 것 같고 언젠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당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여기 일종의 관찰자로 와 있다는 생각, 그런 정서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화장실에 문이 다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볼일을 보지만 다 하는 일이지만 서로 보여주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쳐놨는데 가끔 제가 칸막이를 뜯어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죠? 좀 벨나게 행동을 하니까.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별로 정치인에게 칭찬은 아니다. 그런 정치인의 장점은 아니다. 정치인은 나도 좀 무디고 가끔씩은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가야 되고, 특히 이 위선을 잘 견딜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정치를 오래오래 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치를 하면 제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 또는 위선적 행동 이런 것을 발견할 때 그걸 막 들이받으니까 밖에서는 똑똑하다고 안에서는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어느 토론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친놈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한나라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들어요. 시장까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에는 맞아 하고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참 똑똑하네 지가 미친놈 소리 듣는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이 크다 생각하고 별로 저로서는 이런 말 듣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요새 이제 다물고 사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지적 권위주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제가 솔직하게 말한 거거든요. 김문수 의원하고 악수하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다. 밥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제가 살 때 정말 형제간처럼 지냈던 사이인데 그분이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차를 한잔 마신 일도 없습니다. 독도에서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말한 것은 변절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살 거냐. 그래서 우리 서로 마음에 좀 안 드는 대목이 많이 있더라도 좀 적고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한 것이고요. 저한테는 지적 권위주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마녀사냥한 적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은 논리의 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입을 막은 적도 없고 누구를 잡아가둔 적도 없고 또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누구의 입을 막으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든가 사회활동을 못하게 만든가 직장에서 쫓아내든가 감옥에 가두든가 이런 것이 마녀사냥이죠. 저는 무력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당 내에서든 당 밖에서든 제가 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저의 견해, 이 견해를 말함으로써 타인에게서 얻는 지지, 동의, 이것 외에는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로 말하는 태도가 좀 권위주의, 저는 이게 권위주의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화가 날 때는 인간은 메시지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자기가 화가 나는데 화를 꼭 억누르는 게 좋은 토론 태도일까요? 저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화를 억누르면서 웃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당신은 수고 반동이야.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친절한 군다시 버전이라고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정이 부족한 것은 위선에 대한 과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까발려야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려고 결심하고 좀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국민들 토론을 통해서 갈등 풀 수 없냐. 이거 굉장히 중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토론 태도가 어떻다, 뭐 말권세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화이부동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불하라.
그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네요. 공자님 말씀 좀 되겠죠? 화이부동이는 다르지만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이고, 동의부라는 다 똑같은 놈들끼리 맨날 싸우는 게 동의부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화이부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서로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고도분업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수결로. 충분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다수결로 맨날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대표를 뽑아서 지들끼리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의결해라. 이게 집단적 의사결정과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고 거기서 선출된 선량들이 소위 그 뽑힌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의 뜻을 대신해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의견이 다르면 충분히 싸우고 나서 말로 몽둥이로 싸우고 나면 안 되겠죠. 말로 싸우고 나서 그다음에 의결해야 됩니다. 표결. 어느 쪽이 다수인지를 확인하고 다수의 뜻에 따라야 되죠. 그 대신 다수는 소수파가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 다수파가 될 가능성, 제도 이것을 언제나 열어놔요. 이것을 봉쇄하는 뜻이 그 체제는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해서 독재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를 합법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 의회 권력의 다수파를 합법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본 룰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탄핵 의결을 몸으로 막았죠? 의결을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막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내용상 잘못된 탄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권이라는 것은 때로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죠. 내용상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가리라고. 헌법재판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보는 데에서 카메라가 생중계하는 데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표결하는 것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막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막고 있을 때 농성하지 말고 토론하고 표결에 응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서 이제 몸으로 막아내 잘못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몸으로 막죠. 그 법은 이미 폐지된 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살아있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잡아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냥개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누가 흔들어서 깨우면 금방 물러다녀요. 민주노동당은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막잖아요. 비정규직 법안, 자율상 비준동의안 10명이 막으니까 국회가 마비되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는 잘했고 남들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인민주주의 자체가 미성숙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것이죠. 토론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만약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선거에 대한 규칙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의석을 가진 4개 정당이 있는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그 4당이 다 합의 못하면 선거구제를 영원히 지금 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개정을 못하죠? 어느 정파가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올스톱이죠. 어떤 것도 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외에는 제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폭력적이라고 봐요. 이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안법 몸으로 막을 때 직권상정에서 의결하자 이랬더니 한나라당에서 니들도 막았잖아. 그래, 우리 하나님, 그래, 우리도 막았어. 그렇지만 니들은 우리를 끌어내고 했잖아. 우리도 니들을 끌어내고 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악순환이 거듭되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대후에는 이와 같은 정치문화의 풍토가 계속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3년간의 경험이 묻어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점을 국민들이 보시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했습니다. 유물로 가는 얘기는요, 그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념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행동 사이에 어느 것이 그 규정 요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냐, 이걸 보는 데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압도적인 요인으로 중시하는 것이 유물론적 관점이라면 사람은 물질적 이해관계가 그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유를 통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관념론이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유물론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행위를 설명할 때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때로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 따라가지 않은 것, 전형적으로 관념적인 결단이죠. 그죠? 따라가야 국회의원도 하죠. 안 따라가니까 국회의원 몇 표냐 떨어지잖아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죠.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물론이 맞지만 가끔 관념론이 맞는데 열린우리당을 볼 때 니들은 뭐니까 해서 치지도외 하지 말고 잘 한번 대화해보자. 그럼 열린우리당이 지금 이해관계 제도로 보면 소선거구제 그걸 제일 많이 봐서 정당 지지율 38% 가지고 의석의 53%, 52%를 가진 그런 기득권 정당이지만 우리가 잘 결단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당에 손해가 되는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인데 그게 아마 이렇게 동영상으로 잡혀서 나갔나 보죠. 네, 그런 뜻이고 뭐 그렇게 철학적으로 깊은 뜻을 담은 말은 중도정권 성공하고 있죠. 이미 들어선 자체가 성공입니다. 김대중 정부도 중도정권이었고요. 노무현 정부도 중도정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중도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이 4.19가 나와서 한번 잡았고 중도보수 정권이 그때 민주당 정권의 중도보수입니다.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제 5.16이 나서 다시 넘어졌고 그 뒤에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1987년에 식선제가 도입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중도정권이 수립된 거죠. 이 김영삼 정부도 중도정권의 범주에 어느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너무나 많은 기득권의 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중도정권의 효시로 저는 봅니다. 지금 참여정부도 중도정권이고요. 대세를 장악하고 있으면 양쪽을 아우르면서 가는데 대세를 놓치면 양쪽의 흑공을 받습니다. 매우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중도 진보 정당과 중도 보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나라라면 중도 보수가 집권을 하든 중도 진보가 집권을 하든 큰 차이 없습니다. 독일처럼 대연정 하잖아요. 독일은 앙헬라 메르켈이라는 새로운 총리가 동독 출신의 여성 정치인 아닙니까? 순진하고 제가 독일 유학할 때 텔레비에서 여러 번 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그런 강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주부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중도 좌파인 서민당하고 중도 우파인 김인연이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잡든 어느 한쪽이 잡든 연정을 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나라당이 잡는 거하고 중도적 정세력이 잡는 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강정구 씨가 구속되고 안 되고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정구 교수가 구속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속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이 거리를 두렵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공안 정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극우파가 주도하는 보수정당하고 온건 보수파가 이끄는 중도 보수정당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정부가 10년째, 지금 8년, 9년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라를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한나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좀 좌양자를 해서 가운데로 좀 와서 열린우리당도 살아남기 위해서 왼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두 당이 중도진보, 중도보수당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나라당이 발전하는 만큼만 발전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선거구제 이런 겁니다. 이라크 파병은 다른 문제하고 달라요. 이라크 파병은 우리 젊은이들을 이 충분히 위협이 존재하는 외국으로 보내는 문제. 이건 매우 특별한 문제입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 개편론은 올바른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실현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대통령이나 저나 오래 전부터 이렇게 선거구제를 바꿈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지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제가 싫거든요. 대통령도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남 자식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건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나라당 같이 그런 극우적인 국가주의자들이 있다면야 우리 국이서냐 뭐 이래가지고 뭐 우리 국력이 해외로 뻗어간다 이래서 좋아하면서 보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을 대통령이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싫어하니까 나라도 체면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옳은 결정인데, 논리적으로 옳은 결정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찜찜한 거죠. 왠지 비겁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통령도 비겁한 일을 했잖아요. 파견동의안을 내므로서.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낸다 해서 낸 건데, 그 점을 양해하는 저로서는 그래도 나는 내 체면이 우선하니까 난 반대표 던지겠다. 이거 어차피 부결될지 모르면 찬성표를 또 던져주겠지만 어차피 가결될 건데 뭐 어때? 나는 또 욕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저로서는 이게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찜찜함이 오랫동안 1년 내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존경한다는 것과 무관한 일입니다. 제가 속한 정당의 당론이 지지였고, 제가 속한 당에 함께 속해 있는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결정을 해서 요청한 것인데, 저 혼자 욕 안 먹어보겠다고 그걸 반대표를 던졌으니 제가 스스로 비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고 저희 삶도 그렇고 또 정치인으로서 저희 행위도 그렇지만 언제나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말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홍준표 씨가 낸 국정법 재외동법법 개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부결될 것 같아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것은 별로 좋은 법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고 부결돼야 마땅한 법이었지만, 그거 반대표를 던졌을 때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욕 엄청 먹고 있는데, 그거 갖고도 네티즌들이 개들어가지고 너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서 넌 질끈도 않고 편하게 살아보자 인생. 그래서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것도 두고 제 마음속에 찜찜함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로 정치인의 선택도 이처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관이 시키는 건데요. 직관이. 논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내가 어느 쪽을 택했을 때 내 스스로 좀 더 당당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남들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그럴 때 내 느낌이 꿀꿀할까? 쿨할까? 이걸 생각하면 쿨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꿀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해보면 좀 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이번에 찬성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 맨날 논리적으로 말하던 놈이 갑자기 꿀꿀이니 쿨이니 이런 말을 하니 좀 이상해 들리시겠지만, 왕왕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웠고요. 그냥 저도 남들처럼 이런 대학 강연에 오면 대한민국의 역사 뭐 이래가지고 뭐 거시적인 담론을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도 정치인들이 나가서 맨날 그런 것도 그런 게 좀 지겹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약간이라도 지적 자극이 되었음직한 그런 얘기들을 골라서 좀 해봤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정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